또 돌아온 적이 없다 10회. 오늘은 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회적으로 좀 논란의 대상이 됐던 법, 그리고 화제를 모았던 게 사면법하고 네. 그다음에 김영란법입니다. 네. 이 두 개를 과연 이번 회에 다 다룰 수 있을까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네. 법 이야기 나오면 보통 시청자들이 아이 하고 돌리거든요. 네. 재밌는 얘기 중간에 많이 넣을 테니까 절대 돌리지 말라고 꼭 한마디만 해주세요.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네. 자, 법 얘기도 재밌게 할 수 있다. 어디까지 재밌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신 있게 좀 재밌게 해야 돼요. 네. 근데 저는 먼저 그 사면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하나만 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기사예요. 2015년 8월 18일 기사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후 첫날 대구 운전면허 재취득 러시. 대구 지역 12만 명 사면 혜택. 2주간 신청자 국세통. 네. 자, 음주운전이 사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준살인에 그렇죠. 바꿔 말하면 살인미수죠. 네. 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거 그거는 제가 욕 써도 돼요? 예, 뭐 적당한 수위까지는. 네. 그거 진짜 또라이거든요. 네. 아니 음주운전 감기약 먹고 운전도 하면 안 돼요. 난 무슨 그렇죠. 큰욕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또라이 정도 가지고. 네, 수중에서 근데 감기 먹고란다. 감기약 먹고 운전하는 거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항히스타민제 또는 우리가 약간 정신이 몽롱한 약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콧물 감기약 먹고 운전을 하면요 정신이 몽롱해서 자기가 운전하는 게 자기 몸이 아니에요. 근데 음주운전은 거의 마약, 음주 정말 심각한 건데 이걸 자 허용해요. 사면해요. 그러면 이번에 특별 사면에서 2회 이상 음주 운전 면허자, 인명사고 피해자, 음주 무면허 운전자 이 사람들은 제외했다라고 기사가 되어 있는데 저 음주 운전은 절대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물론 제 주변에서도 이번에 사면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죠. 진짜 좋아해요. 그런데 통계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통계 결과상 음주운전으로 사면 받은 사람은 또 음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왜? 만만한 거죠. 광복절만 기다리는 거죠. 예. 만만한 거라는 네. 거예요. 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주운전이 얼마만큼 심각한 건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음주운전으로 운전을 하다가 걸렸어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왜 나만 걸리냐? 아니요. 네. 조금만 마셨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조금이라는 것이 본인에겐 조금이지만 사고를 냈을 때는 한 사람의 생명을 그리고 한 가정의 무슨 뭐라고 할까 불행을 불러올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있다면 생계형 절도라는 단어가 있죠. 자, 생계형 절도. 그러면 부자가 훔치면은 절도고. 네, 절도를 위한 절도고. 네. 그렇죠. 범죄형 절도고. 분유값이 없어서 이러면은 그건 생계형 절도다. 그러면은 체리가 먹고 싶어서 훔쳤어요. 이건요. 그거는 글쎄요. 식욕형 절도입니까? 그거는? 근데 그것도 네. 가난한 사람이 체리를 훔치면 생계형 절도래요. 저는 이 단어도 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뭔가 그렇다면 자 우리 황 변호사님이 빵가게를 해요. 소보루빵을 하나 훔쳐갔어요. 어떡할 거예요? 신고해야죠. 아이 용서해야죠. 하나 훔쳤는데. 생계형 절도니까. 네. 아. 근데 이제 안 훔치네 안 신고하냐 하고 가서 매일매일 하나씩 훔쳐가요. 이 생계형 절도라는 단어도 되게 위험한 단어예요. 그런데 생계형 절도도 사면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절도. 네, 어차피 말 안 되는 게 한두 개예요. 재벌 회장님들 사면하냐 안 하냐 가지고 난리치다가 재벌 회장님하고 뭐 재벌 회장님급은 아니지만은 부회장님급 뭐 대표 뭐 모르겠습니다. 대신 깜빵 갔다 오신 분인지 모르지만은 뭐 그 한 회장님은 석방을 한 대신에 그 회사에 네. 뭐 2인자 3인자급 2명 석방을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재벌 회장님 석방해준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재벌 회장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해서 아니 재벌 회장님이 석방되면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재벌 회장님이 석방 안 되면 민생이 죽으면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의 재벌 회장님들이 일제히 스트라이크해서 뭐 마트에 가서 계란이라도 하나 훔쳐가지고 다 교도소 가시게 되면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경제는 내리앉아 버리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재벌 회장님은 무조건 석방을 해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고 그럼 재벌 회장님이 석방했을 때와 석방 안 했을 때 경제가 성장률이 어땠는가를 갖다가 통계표로 제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요즘에 모든 것은 차트와 표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재벌 회장님이 3명이 들어가 있으면 경제가 한 0.3% 내려가고 재벌 회장님이 한 번도 없을 때는 경제가 1% 성장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자, 황 변호사님 음주운전을 사면하면 경제는 뭐가 좋아지나요?
술을 많이 먹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봐봐요. 운전면허 재취득하기 위해서 이거 가가지고 수수료 경제 활성화. 난 뭐 이렇게 돈에 대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근데 이번에 대한변협 또 내가 변협이라 했다가 또 발음 문제 지적당할까봐 이를 악물고 대한변협. 네, 요거는 정확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네, 10점 만점에 10점. 네. 재벌회장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니까. 법치주의 후퇴다 이랬는데요. 저는 뭐 재벌회장 풀어준 데 대해서 별로 뭐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옛날에 성완종 회장 2번 풀어주고 또 뭡니까 뭐 강금원 회장, 뭐 사면 회장가 2번 풀어줬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막 풀어줄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하다가 왜 이제 지금에서 와가지고 대한변협은 문제를 제기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협회라는 사람들은 이 한국의 대통령 사면이 그래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 눈치 저 눈치 여러 가지 모양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모양을 갖추려고 그래도 형식적으로 애를 썼어요. 근데 이 사면보다 못한 퇴임하면서 뭐 지 쫄병들, 지 오른팔 왼팔도 다 사면시켜주고 간 대통령이 한둘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대통령이 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고 자기한테 거액 준 사람들 다 풀어줬어요. 이거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대한변협이 이제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사면의 효과를 시청자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사면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 뭐가 좋아지는지. 지금 다 특별 사면 아닙니까? 일반 사면은 아니죠. 그래도 특별 사면을 일단 설명, 뭐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일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형 선고의 효력이 아예 상실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냥 빨간 줄은 없는데 그게 말소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실질적으로 빨간 줄이라는 제도는 없다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전과 기록이 아예 사라진다는 얘기고요. 범죄 기록. 특별 사면을 받게 되면 그 앞으로 뭐 살아야 될 그 형만을 면제하는 것이고. 그 전과 기록, 범죄 기록은 남는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뭐 운전 면허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사면해 준 사람이 220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주면 그 풀어준 사람들은 어쨌든 정권이 고마울 거 아닙니까? 그럼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효과, 이것이 사면의 효과 아니겠어요? 근데 전 여기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사면을 220만 명 한다 이러면 고마워하시죠.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법이 우리를 거미줄처럼 올가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법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법을 많이 만들어서 걸리게 한 다음에 사면해주고 걸리게 하고 사면해주고 이거 절대 좋은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8월 15일날 사면해준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습니까? 네, 올랐죠. 8월 14일 쉬는 날. 쉬는 날이 되고 난 뒤에 지지율 올랐어요. 반등했습니다. 아, 쉬는 날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사면도 이제 그 중에 올란 이유 중에 몇 프로 올랐는가? 그러니까 대통령 사면과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 이것도 또 어떤 상관이 있느냐? 지지율.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다른 각도로 지적을 해주고 싶은 게요. 저는 뭐 기업인을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거부감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가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면해주고 싶으면 하세요. 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생계형 절도라든지 무슨 뭐 국민들 혜택을 주겠다는 것을 끼워 맞춰서 균형을 맞춘다는 생각 이 자체가 뭔가 그 자신이 없다라는 자백같이 들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을 몇 분 풀어주기 위해서 둘러리로 220만 명의 그냥 졸들 서민들을 같이 끼우고 그리고 이게 또 뭐 떡 하나 던져주고 지지율 올린다는 생각은 사실 좀 전근대적인 발상 아니에요? 자, 과연 그것은 아니겠죠. 떡 하나 주고 지지율 올리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그럼 아니겠지만 또 그러니까 그 해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겠죠.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최태원을 위한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또 사면 반대하다가 갑자기 재벌회장을 위해서 변명하냐. 최태원 회장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다른 재벌들은 거의 안 살았고 조금 살다가 뭐 집이나 뭐나 다 넣고 병보석으로 다 넣고 이랬는데 이 양반은 4년 받고 2년 반을 살았어요. 재벌 회장 중에서 아마 최고로 많이 살아 사람 중에 한 명일 건데 이렇게 살고 풀어주면서 또 본인만 부각이 됐어. 딴 사람도 다 잔챙이라 가지고 옆에 뭐 재벌 뭐 2자 3미자 오른팔 왼팔 좀 풀어줬는데 뭐 또 이 사람하고 예를 들어 김성현 회장을 사면을 해줬다든지 하나그룹에 LIG에 뭐 구본승 뭐 이런 사람을 해줬다면 또 부가기대가 좀 약화됐을 건데 살릴 거 다 살려놓고 뭐 이석기도 절반 살고 하루 넘겨서 나왔어. 근데 이 양반은 절반보다 훨씬 더 살았어. 6개월 더 살았어. 그럼 똑같았어. 나가면 투자 하나 안 하나
고용 얼마나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을 건데 차라리 1년 6개월 다 살고 나가서 몰빵으로 떼우고 났다고 큰 소리 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일 건데 지금 나와가지고 휴일도 쉬지 못하고 3일간 연속으로 출근하면서 42조를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요. 이게 내가 말을 하면 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명확한 법과 원칙에 의해서 법치주의가 가야 되는데 재벌 회장을 예를 들어서 2년을 받았다면 2조만 내게 해서 2조를 갖다가 고용을 하든지 2조를 투자하든지 해서 좀 빼돌려서 깜빵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법과 원칙을 말씀하셔서 본인 생돈과 뭐 생돈 절반 안 그러면 회사 돈 절반쯤 해서 1년에 1조 이래가지고 투자나 고용을 하게 정해야 최태원 회장처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죠. 아니 재벌 회장 대부분을 다 풀어주면서 재벌 회장은 불이익을 받았대요. 상대적 불이익. 근데 최태원 회장은 진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어. 모델 케이스로 걸려가. 항상 이 상대적 박탈감 요게 문제. 그렇게 따지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진짜 또 있어요. 누구예요? 이재현 CJ 회장. 그거는 지금 뭐 옥살이도 안 하고 수술했다고 해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그렇지만 과거 같았으면요. 그분 역시 똑같아요. 그렇겠지. 똑같이. 그분 역시. 근데 그분 아직 투자한다고 발표 안 했으니까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근데 투자를 한다고 발표하면 이제 빼오리 쑤시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은 돈 문제를 일으키면 돈으로 해결하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거 아닙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그런 원칙 아닙니까? 돈에는 돈. 돈에는 돈. 내 말이 맞잖아요. 아니 잠시 법치주의 국가, 제형 법치주의 국가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못 가서 제가 좀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함무라비 법전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게 현대 형법과는 그러니까 뭐 최태원 회장님의 그 억울함을 황 소장님이 장시간 말씀해 주시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거 아닙니까? 살고 다 살고. 이 새끼도 자기보다 훨씬 빨리 나왔는데. 갑자기 저는 최 회장으로 빙의하신다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와서 방송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SK에서 광고 안 줍니까? 이게 선물. 좀 광고 좀 주세요. 자, 이제 사면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에 있습니다. 현재 법률 11,301호 사면법이 확실히 있고요. 이 법은 목적두 사면과 감형 복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법치주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법은 사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어떻게 사면한다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사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떻게 왜 어떤 제도로 또 어떤 단계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죠. 내가 지금 사면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명확한 법인데 이 법은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들은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는 사면에 암시장도 있고 이래가지고 회장님들은 대충 뭐 이쯤 되면 설방이 된다. 그렇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정도 들어서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암시장이 사라졌다. 암시장이 사라졌다. 회장님들이 좀 헷갈렸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최 회장님이 42조가 들어갔는데 헷갈리는 바람에 옛날 같으면 뭐 420억도 안 되는 돈으로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법 이야기하면 듣는 시청자들 별로 재미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제형 법정주의 같이 돈에는 돈으로 때우게끔. 미국에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의 아들은 이 부시 머리 나빠요. W 부시 말입니다. 아들 아부시 대통령인 사람. 술만 먹고 맨날 놀았어. 머리 되게 나빠서 단어도 제대로 못 써.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일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뭐냐? 부시가 돈이 많아가지고 학교에 돈을 내니까 예일 대학은 그 돈으로 노동자청의 자녀들이나 흑인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장학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나는 굉장히 위선적이라는 게요. 암시장이 왜 생기는 줄 알아요? 위선을 떨면서 공개적인 시장을 막으니까 암시장이 생겼어.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교 불법 입학 안 합니까? 내 주변에 불법 입학한 사람 세라 그러면요 몇 개 연대가 나와요. 연대가 연세대학의 연대가 아니라 군병력 소대 중대 연대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류여애 박사님이 음주운전 얘기하셨고 지금은 이제 암시장을 양성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한국 개그계의 대부인 전유성, 고용수 두 분이 농담 한마디라는 코너를 진행하면서 음주운전 이거 한국적 문화 풍토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양성화하자 이런 주장을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신 적이 어떻게 있습니다. 하자고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음주 상태에서 보게 하자. 그래서 면허도 막걸리 1종, 소주 2종, 와인 특수 면허.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번호판도
서울 4 술에 2763 왜요? 치. 술자를 넣어가지고 네 번호판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땄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는데 이런 분들이 술을 안 먹고 운전한다. 이거는 이제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분들에 관해서는 아니요. 벌금 정도로는 안 되고 옛날식으로 작두형인가요? 3족을 멸하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농담인데 이러고 끝나는. 네. 네, 저는요 사면 좋아요. 사면으로 꼭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딱 하나만 지켰으면 좋겠어요. 사면하면 안 될 사람들을 좀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누굽니까? 강간범. 생계형 강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뭔 말하십니까 지금? 아니 지금 황 변호사님. 아니 우리는 다 갖다 붙이니까. 네, 하도 갖다 붙이니까. 자, 입막을 수 있는 뭐 좀 보여주세요. 네. 자, 그리고 시청자들이 다 알아서 새겨. 절대로 해주면 안 되는 사람이 중대범죄. 네. 그리고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음주운전 안 되고요. 또 아동 성추행범들. 강간 아니어도요. 네. 아동 성추행범들은 어떤 경우도 사면해서 안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렇죠. 예. 뇌물죄. 네. 또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라고 봐요. 법이라는 게 안정성, 이제 애착성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블랙마크야 암시장이 없어야 되는데 법에 이제 암시장이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뭐 정관, 예우, 변호사, 사고 뭐 법조인 사는 게 다 그 법의 암시장 아니에요. 돈으로 솔직히 말하면 형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변호사 계시지만은 변호사한테 물으면 큰일 나고. 전 노 코멘트. 네, 그래서 이래서 대한민국의 법의 안시장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또 솔직히 대통령 사면은 대통령이 나름대로 암시장입니다. 지 가까운 사람, 지 가까운 기업인들 그냥 풀어주고 뒤로 받든지 말든지 이때까지 그렇게 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그런 말을 갖다가 또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그랬어도 저는 앞으로는 절대 하지 못하도록 이 법이 정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없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면을 안 해줘서 결국 전 국민이 전가자가 되는 시절까지 사면을 그래서 전 국민이 전가자가 다 되면 아니에요, 그때 선생님. 전부 다 사면해버리는 거예요. 사면은요 우리나라만큼 많은 사면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만 해도 사면 3번. 사면은 정말 신중하고 정말 왜 집행을 했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갑자기 사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잉 입법이라는 면을 좀 그치 살펴서 불필요한 과잉 범죄화를 줄이고 그래서 좀 지켜야 될 법만 남겨둔 상황에서 그렇게 흘러간다면 사면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또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사면해주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좀 청산해야 되지 않을까. 자, 독일의 사면이 역대 3번이었다는 얘기는 2차 대전 이후에 그렇죠. 네. 2차 대전 이후에 75년 동안 이제 3번이었다. 이렇게. 꼭 그러니까 독일같이 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나라에서 공부하고 안 오니까 그렇게하지요. 그렇죠. 이제 흥분하셔서 그렇게하죠. 저기 미국에 보면 네. 저기 대통령이 네. 지 이해관계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네. 지 마음대로 사면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뭐 저기 보면 대통령의 돈을 관리하던 사람 있는 사람들 사면해주고 네. 이런데 뭐 그렇게 대충 넘어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너무 안 해도 전과자가 사회에 너무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한 번씩은 뭐 한 20-30년마다 한 번씩은 틀어주면 되는데 한국은 너무 자주 틀어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면 네. 그러면 사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생계형 사면에 포함시키는 범주를 조금만 엄격하게 네. 해서 저는 절도는 곤란하다고 보는데 또 보면 절도에도 한 일주일 굶어가지고 내가 애기 분유 뭐 진짜 일주일 굶어가 마트 갔더만은 그냥 빵이 보여서 빵이 보여서 나를 그냥 불렀어. 입에 덜썩 넣었다 이런 사람들 사면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교도소까지 안 가요. 근데 요즘 뭐 장발장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실무에서 어떻게 수사기관이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수사기관에서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김영란 법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사면으로 계속 할까요? 이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소장님은 남시장을 키워라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양성화하자 차라리. 그러니까 양성화. 네. 아까 이거 네. 거의 뭐라 규정의 여지를 오히려 없앤다. 경제학 원론의 기본이 말입니다. 암시장은 이 규제가 비용을 더 들게 하고 낭비적으로 사용되게 하기 때문에 암시장을 양성화하면 그 비용이 긍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네. 자, 김영란법 이게 지금 굉장히 누더기가 됐죠. 근데 김영란법이 왜 필요한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저도 동의. 예, 이제는
이게 지금 뭐지? 처음에 분명히 취지가 좋았고 그 참고로 김영란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김영란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 미국식 조업법이죠. 네. 그런데 김영란법이 처음에 취지도 정말 좋았고 다 좋았는데요. 이게 정말 무더기가 됐어요. 계속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의 핵심은 뇌물을 우리 사회에서 좀 근절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그 처벌 대상 중에는 처음에는 뭐 사립학교 교원도 들어가고 기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다 빠졌죠. 지금 빠진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보면요. 저는 국회의원도 빠지지 않았나요? 자 이제 봅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가장 또 논란이 됐던 거는 이 선물 가운데 국산 농산물하고 축산물은 좀 제외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또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 출신이고 농림부 장관 자문관 출신이잖아요. 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 출신이고, 근데 이제 추석에 그 한우나 또 뭐 굴비 이런 거 보면 뭐 한 30~4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 원, 10만 원 대부분 넘어가고 과일도 좋은 거 한 박스는 대부분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주로 추석이나 설에 많이 팔리는데 이제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첫째 이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일명 그 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대한민국의 부패가 너무 심해서요. 이런 게 없으면 대한민국에 근절이 안 되는데, 자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대가성이 있는가 없는가 따지지 않고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겠다라는 게 이 법 취지 아닙니까? 이 법은 옳은 거지요. 지난번에 한번 보십시오. 국세청 고위간부 사업은 감사원 고위간부가 상응과 성접대를 받아서 몇백만 원어치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기간의 징계지. 그 사람들이 뭐 형사처벌은 뭐 안 되고 다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이 지금 당장 발효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유예 기간을 두고 앞으로 뭐 1년인가 1년 반 뒤인가 발효되잖아요. 2016년 9월 28일부터. 그때 제정 시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뒤로 뺀 거죠. 13개월 뒤.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사이에요. 지금 국회의원들이요. 16개월 뒤. 자기들이 받은 거는 그거 빼달라. 그 자기 임기 안에서는 받을 것도 빼달라. 그러니까 자기 임기 끝나면 그때부터 적용해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웃기는 거고요. 약실한 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00만 원 이상은 그렇고 100만 원 이하는 예를 들어서 대가성이거나 이럴 때는 이제 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가성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돈을 어떤 받았을 때 근데 이럴 때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 선물을 받았거나 경조사나 부조비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시행령을 그런 건 다 시행령에 담아야 되는데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한 5월달에 있었던 그 토론회에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만 원 사이, 뭐 이 경조비는 뭐 5만 원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서 안이 좀 제시가 돼서 확정이 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산물업자, 수산물업자 단체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이제 이 고급 이 굴비도 뭐 요즘 뭐 한 20cm 넘으면 몇십만 원 하잖아요. 60만 원. 한우도 뭐 A 플러스는 AAA 정도 되면 100만 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이제 부분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이야기가 웃깁니다. 그 5만 원에서 10만 원을 30만 원을 올리자. 추석하고 설은 빼자. 그러면은 뭐 이게 저희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고급 과일이나 한우 같은 경우 아예 농산물, 축산물은 빼자. 명절 선물 때 나가는 게 1년에 한 절반 정도고 나머지가 이제 또 1년에 그 나머지의 절반 나간다. 근데 그것도 좀 뻥이 있어요. 무슨 소나 물고기가 명절 때만 몰아서 잡힙니까? 그러니까 판매량 기준으로 그렇다는 근데 얘기죠. 그것도 좀 뻥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국산 농산물, 축산물은 빼자 그러면은 외국산 이거는 또 해당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그런 걸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제일 웃기는 코미디가 뭔가 하면요. 당 대표나 당의 주요 국회의원이나 정책 담당자가 그 사람들이 사실은 마련한 토론회죠. 농축산, 수산 그런 업자들이 거기에서 그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빼줘야 되겠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뭐 회장님들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니까 또 뭐 박수 치기 바랍니다. 법이 잘 정리될 그러면 박수 치고 이렇게 가는 게요. 이게 진짜 국회의원들이 법이 무슨 뭐 약장사입니까? 그 자리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형평성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다 하고 끝내야지.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생각으로 뭐 이거 다 풀어주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왔다가 그 다음날 여론에 또 문매를 맞는 코미디 행태가 반복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 법에서요.
애초에 국회의원들이 무슨 알선 중재하거나 이런 어떤 내문 네. 관련 부분에서는 또 살살 빠져나간 조항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 그러다 조항을- 보니까 오늘 뭐 이상민 의원인가 새정년 의원이 뭘 했는가 하면 장차관까지만 국회의원 적용을 하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은 싹.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애초에 이 법이 헌재에 갔을 때 위헌 소송이 걸릴 수 있고 헌재에다가 네. 그 다음에 이 법이 견해 내용이 앞뒤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세부 조항을 만들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소지를 알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법에 대해서 천천히 더 논의를 해서 법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될 건데 우리는 이 법을 통과시켰다라는 그런 어떤 전시효과만 자기들이 다 취해서 네. 내년 총선에 우리는 이런 김영란법도 만들었다고 그렇죠. 빠져나가고 네. 법의 집행은 자기 임기 다 마치고 새로 국회의원 당선되어서 살아올지 안 살아올지 지역구가 남을지 안 남을지 네. 모르니까 그건 그 다음에 이야기다라고 만들어버리고 그냥 법 이름과 체계만 얼기설기 엮어놓고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도 안 갖춘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자, 명절 선물은 제외해달라.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예컨대 5월달에 누가 선물을 하다 걸렸어요. 그러면은 지난 그 설에 선물을 못 해가지고 네. 뒤늦게 생각나서 했다. 아니다. 추석거를 미리 줬다. 네.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이 조문에 제8조 3항의 2호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 금품 등은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네. 이 법안에 논의하기에는 법이 통과되기 어렵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테두리만 만든 거예요. 대통령령에 다 밀어놓은 거죠. 0으로 제정하겠습니다. 0으로. 그리고 그 0을 제정하는 자리에서 그 정말 사단이 난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요. 자, 이 안에서 원활한 직무란 뜻이 뭘까요? 원활한 직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잘 좀 봐주세요 이런 겁니까? 그럼 네.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우 드시고 굴비 드시고 저 좀 이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이거 만들면 대한민국 부정부패가 사라집니까? 아니지. 우리가 지금요. 뇌물죄라는 게 이미 있었어요. 네. 뇌물죄가 이미 있고 뇌물죄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전 수뢰죄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있는 법을 자, 우리 황 변호사님 실무에 계시잖아요. 저는 이 법을 왜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가성도 지금 법원에서는 포괄적 뇌물죄라 그래갖고 대가성 아주 넓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건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의지라든지 어떤 적극성의 문제지 법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 안 하니까 네. 법이 있음에도 안 하니까 이 법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처음에 아주 좋았어요. 그 법이 중간중간에 그 모든 이윤을 다 챙기다 보니 이 네. 모양새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도 못해서 시행령까지 이상하게 만들어서 농축산물 한우 그러면요. 호주에서 새끼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키우면 한우인가요? 호주산인가요? 그거는 얼마 전에 무슨 뭐 외국에서 소를 들여다가 아니, 강원도에서 한 아니, 3개월 방목했는데 그 한우라고 붙여도 그럼 된다고. 그것도 여기 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 우스갯소리로 네. 저 황해바다에서 네.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산이고 한국 배가 잡으면 한국산인데 국산 어패류가 더 고품질이고 비싸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 배가 잡은 거를 우리가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산이 국산이에요? 그렇죠. 국산으로 이제 돼서. 자, 근데 지금까지 이제 대가성 문제인데 이제는 대가성이라는 걸 사실상 법에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돼 있지만은 대부분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가성과 관련 없이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을 하겠다 된 거고. 이제 이번에 보면 웃기는 게요. 적용 대상 공직자 가족 범위를 배우자까지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받으면 빠져나가는군요. 네? 아들이 받으면 빠져나간다니까 네. 집에서.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거는 단순 명쾌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꼬아가 만든 게 결국 이 법이 안 되도록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고요. 근데 이 법이 가진 근본적인 취지는 저는 법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요. 이 법이 워낙 엉망으로 만들어졌다는 취지하에 이 법 자체를 아예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게요. 우리 사회 지금 지도층의 분위기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런 특별법이 소장님 말씀처럼 필요하다면 이걸 기본법인 형법 체계로 흡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왜 계속 특별법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수님은 학자시니까 법을 계속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새 법이 나오면요.
정말 짜증이 나요. 제발 제가 공부한 법으로만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헌법을 하면 돼요. 이걸 좀 바뀌었어. 형법으로 좀 집어넣어주던가.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봐봐요. 재정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재정법 8조에 보면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이에요. 그럼 동일인한테 안 받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저격사를 잘 되기 위해서 나눠서 이렇게 쪼개기 하면. 그래 지금 국회의원들이 후원금 받을 때 각종 이해단체, 뭐 청원경찰단체부터 유치원단체 뭐 이런 데서 쪼개기 후원금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것도 비즈니스가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웃기는 게 이제 불고지제하고 연자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내가 받았다고 고발하지 않으면 보통 배우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신고 안 해도 그걸 갖다가 받지 않습니까? 불고지제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 부분은 이제 배우자를 신고 안 했을 때도 처벌한다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위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자제. 마누라가 받은 걸로 내가 간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연자제 해서 이 법의 기본적인, 법이 보면 아무리 죽일 놈이라도 부인을 남편이 고발하거나 그러진 않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법을 적용하는 게 맞냐라는 이런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인이 받아도 몰랐다고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뭐 아니 부인도 관계 없는 게 부인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시행일이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참 진짜 꼼수이게 티가 나네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시행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법 같은 경우는 공포 후 바로 적용한다도 가능한 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왜 국회법 개정안을 5월 29일 날 통과시켰을까? 제가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아니 공무원 연금 개혁하라고 했더만은 야당이 무슨 뭐 이것저것 뭐 국민연금 뭐 50% 뭐 하자 어쩌자 하셨더만 나중에 세월호 시행령을 개정해서 뭐 조사 이과장을 민간인으로 하자. 그것 때문에 느닷없이 국회법 개정을 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 김영란법을 토론하다 보니까 이 번개처럼 섬광을 스치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뭡니까? 뭔데요? 김영란법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령에 전화한다고 돼 있어요. 대통령이 뭐 5만 원 이상 뭐 예를 들어서 굴비 받은 놈 5만 원 이상 소고기 받은 놈 한우 받은 놈도 처벌한다.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면 이제 대통령령에 대해서 청와대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야 임마 요즘 한우가 한 조각에 30만 원인데 이 말이 되냐? 야 굴비가 임마 요즘 20cm만 넘어가면 4, 50만 원인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고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유력한데요. 아니 그럼 이제 요거 하나 또 따져보죠. 사립학교 교원과 기자까지 처벌하는 거는 이른바 사적 자치의 원리를 정면으로 근데 이 부분은 또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교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차이가 있긴 있어요. 왜? 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외에는 다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함께 봐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서 이게 사립학교 교원이 들어갔었고요. 기자는요? 기자를 넣어놔야. 기자는 세상에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 하면 또 기자들이 날 싫어하겠지만은 입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기자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나중에 시행령 만들 때 기자가 돈 잘 안 내잖아요. 그 또 가만히 있어 인정 안 하면 내가 기자들한테 아니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절대 밥을 먹을 수 없는 세 직업이 있어요. 첫 번째 기자. 첫 번째 여자 교사. 여자 교사. 여자 교사는 절대 밥을 안 산대요. 이건 좀 성차별적인 말은 아니에요. 여자가 말할 건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자 교사들이 밥을 사는 걸 저도 본 적이 없는데 남자 교사들은 사요. 이거 성차별적인 발언이요. 댓글 달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재미있으라고. 두 번째가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밥을 안 산대요. 세 번째가 기자래요. 세 번째가 기자래요. 근데 여기 반대하시는 분. 자,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밥값을 누가 낼까 퀴즈. 이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전화를 건다? 아니, 정답은 식당 주인이 있는데. 너무 어렵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입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밥을 5만 원 이상 얻어먹었을 때 네. 처벌한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분노할 거 아닙니까? 이 썩은 법이 있냐? 우리 앞으로 밥도 못 얻어먹냐고 썩제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돼가고 네. 이 썩은 법이 이미 그 뒤로 기자들의 분노에 의해서 지금 김영란법이 거의 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는 기자들을 끌어낸 신의 한 수였다. 국회의원들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들도 곤조 있습니다. 근데 네. 교사들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재단 뭐 이런 데 보면 로비에 기재지 않습니까? 밥 얼마나 많이 사겠어요. 이 사람들이 또 뜯어 제끼면 학교에 영향력이 큽니다. 학부모님들한테. 그래서 이 시끄러운 집단 두 개를 몰래 끌어들어가 넣어놓으니까 그때부터 이 법은 제가 볼 때 산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제 말이요. 네, 연간 1조 원 이상 받은 경우에 처벌한다. 통 크게 가자 이거죠. 아, 국회의원들 그러면 다 뭐 거의 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걸리는 분이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1조 원에서 어떻게 걸려요? 아, 그래도 옛날에는 네. 뭐 그런 그래도 좀 가볍게 분은, 넘긴 분들이 있죠. 한두 분은 걸릴 것 같아요. 정말 네. 크다 통이 1조 원에서도. 역대 뭐 저기 제일 높은 분들은 걸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져 나왔을 때 굉장히 박수를 쳤어요. 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공직자들이 금품수수에 대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고 정말 좋죠. 국민의 신뢰 확보를 하고 정말 좋은데 우습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독일에서 비자 받는 게 어렵거든요. 네. 외국인으로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비자 받을 때는 항상 이러고 가서 조신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독일은 법치주의에 완전히 냉정하게. 그런데요, 중국인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어떤 비자청의 사람이요, 어느 날 한국인들이 비자를 받으러 오면 뭐 가져온 게 없나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그런 뇌물 문화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중국 유학생들이 비자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물건 같은 걸 자꾸 이렇게 줬나 봐요. 선물로. 네. 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준의 그런 큰 게 아니라 사탕 한 봉지. 네. 또 어떨 땐 양초 한 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 선물로 줬는데 한국 사람들은 냉정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 이렇게 까마니까 중국인인가 하고 이렇게 선물 있나 없나 보는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은 절대 아닙니다. 독일에서 한 지역인데 외국인이 너무 많은 지역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 사이에 거기 가서 비자를 받고 싶으면 정말 꽃이라도 사가라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요. 뇌물을 많이 주기로 소문나 있는 나라라고 외국에서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어릴 때는요. 촌지 문화가 진짜 있었어요. 제가 커밍아웃 하는 건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진짜 공부도 잘하고 이쁨 받는 여학생이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한테 뺨을 맞았어요. 왜요? 선생님이 공부를 못하는 어떤 여학생을 갑자기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딱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쟤네 엄마한테 책 사이에 낀 봉투 봤더니 갑자기 봐주시네요. 맞을만 했네. 네. 맞을만 했네. 제가 그 얘기를 안 죽기 다행이다. 선생님 앞에서 근데 그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 앞에서 눈을 정말 이렇게 딱 뜨고 선생님 어제 그 애 엄마한테 돈 봉투 봤더니 갑자기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되죠. 걔가 분명히 쟤보다 잘못했는데 왜 얘 편 드세요? 아니 교수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 12살 때?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더니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따라갔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때리는 거예요. 네. 집에 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공부도 되게 잘하고 반장이고 그랬는데 집에 가 하는데요. 제가 안 가요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해서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저를 뺨을 다시 때리세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밀어버려서 제가 집에 갔었어요. 네.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모르네. 네. 저도 비슷한 이유가 있었는데 선생님 저는 압니다 모든 진실을 이랬지만 그 다음부터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네. 제가요 대학원 다닐 때 네. 등록금을 한 번도 안 내고 다녔는데요. 그것도 다 이런 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 이게 그 셜록 홈즈 얘기를 쓴 코넌 도일 얘기를 저는 기억하는데 영국에서 코넌 도일이요 정부 일을 하는 자기 친구들한테 편지를 딱 보냈대요.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알아보니까 출근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 EM 얘기도 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로도 나왔던 거예요. 문자 메시지로 오빠 나 정말 급해 10만 원만 보내줘. 정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지 안 밝히고. 아니 네. 저기 또 특히 저 제비족들 같은 놈들이 네. 모텔 앞에서 나오는 거 봤다. 네. 사진 보낼까 집에
이렇게 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이 되는데 돈이 들어오는 비율이 20%가 넘더라는 거예요. 난 다 공직자들한테. 알고 있어요 했어야 되는데 제가 대놓고 돈 받는 거 봤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정말 제 평생에 딱 한 번 뺨을 맞은 사건이 그거였습니다. 그게 지금 황 소장님처럼 전 모든 걸 봤습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못 나이가 12살인데 12살 때 나도 그랬는데 그때 저는 정말 이 쓰겠어. 뇌물 문화가 돈을 주고 학교를 들어간다, 돈을 주고 이것을 해결한다, 돈을 주고 만약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것이 영화처럼 진짜 현실에 있다, 그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너무 슬픈 네. 사회일 것 같아요. 세계적인 그 유통 그 회사인 월마트가 한국에서 이마트를 못 이긴 이유가 덤을 안 줬기 때문입니다. 1+1? 예, 그러니까 네. 저희 집에도 보면 어머니가 백화점에 가셨다가 20만 원이 되면 냄비를 준다. 그럼 내가 16만 원 썼다. 그러면 4만 원 이상을 꼭 그렇죠. 고르세요. 네. 근데 네. 그 MBA 가치는 얼마게요? 모르죠. 정확한 답은 여기 있어요. 네. 20만 이상이면 5,000원짜리 상품권 또는 냄비를 줘요. 아. 그럼 냄비는 얼마죠? 5천 5천 원 원. 5,000 이하지. 아, 이해하고. 근데 괜히 이게 이제 따라오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 한국 사람은 뇌물, 일본 사람들은 유도리. 네. 예? 예. 그러니까 유도리라 그러면 뭐 일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자로는 여유라고 쓰죠. 네, 뭐 네. 기름을 좀 칠한다든지 이랬는데 한국에는 이제 뇌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죽을 때도 뇌물 쓰잖아요. 사람 갑자기 죽어봐. 장례식장. 장례식장. 장례식장은 뭐야 뭐예요? 한국에 그 좀 이 아주 그 뭐야 네. 좋다라는 병원 몇 개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가야 집안에 좀 그래도 죽어서 네. 이 집안이 좀 있는 집안이다. 이래야 축의금이 들어와도 좀 더 들어오지. 후진 병원에 장례식장에 가면 아이고 저 집 좀 맛이 갔구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가서 시체 눕혀 놓으려고 시신. 아니 시신. 시체라고 합시다. 죽었는데. 급행묘. 예.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네. 죽는 것도 급행료가 필요한 죽는 나라 것도 아닙니까? 서럽군요, 정말. 그리고요 네. 장례식장 말고 그 뭐라고 하죠? 이 묘소 모시는데도 좋은 자리가 그 자리를 받기 위해서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거기 묘 칸칸칸 받는 것도요 뇌물이 통하는 세상이래요. 뇌물에 관해서는 뭐 제가 유쾌하게 읽은 얘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70년대에 중동 진출 요거를 이제 계획을 하면서 오원철 경제수석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쭉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고가 끝나고 나서 각하 보고서에는 안 썼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공사를 딸 때 대개 뇌물을 먹여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민족은 여기에 대해서도 재능이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소년처럼 으하하하 웃었다. 뭐 뇌물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동건설 상당히 예, 중동에 제가 성과가 있었죠. 그쪽에 일도 좀 했고 잘 아는데요. 중동에 이 항상 보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중동에서 뭐 건설회사들이 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적자가 많이 났다 해가 한 번씩 주기적으로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 타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빠져나간 사람들은 재수가 좋은 사람이고요. 이제 그때 딱 걸린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인데 뭔가 하면 뇌물을 주고 그걸 갖다가 공사비에 공사 진행은 되는 네. 기성급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돈을 땡겨가지고 항상 뇌물을 주고 얹어놓는 겁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되면요 받을 돈은 거의 없고 이미 다 뇌물 주고 네. 마지막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빚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부채 처리를 안 할 수,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을 텐데. 그래갖고 정기적으로 한국의 대형 건설사들도 이 빚잔치를 한 번씩 해서 네. 뭐 중동에서 건설회사들 부채가 뭐 많이 발견됐다 노잖아요. 네. 몇 년 만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중동에 공사 따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한국 사람은요. 뇌물 줬다고 하는 데서 또 뗍니다. 본인의 리베이트를 뇌물은 영수증을 주고 받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100만 원 줬으니까 100만 원 받았다고 써달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물을 갖다가 한 1000만 원 줬다고 하고 또 그 뇌물 중에 이 킥백이라는 게 있어요. 네. 받은 다음에 반띵. 돌려주기. 네. 네. 뭐 옛날에 그 꺾기. 서리 네. 북한에 준 돈도 가지고 꺾기 해먹었다라는 소문이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물을 받은 사람은 중동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해요. 뭐 40% 돌려줄게, 50% 돌려줄게. 네. 요거 좀 그러면 다른 네. 딱 공사를 하면 뇌물 한 1억 불 줘야 됩니다. 한 10억 불짜리 공사면 그러면 1억 불쯤 주면 네. 1억 불 딱 받으면 받는 순간에 내가 받아서 너 절반 어디 쏴줄까? 이렇게 딱 되면서 뇌물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네. 올라간 게 있어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게 이른바 전문용어로 털기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한민국에 있는 그 미군 물류창고 해마다 화재가 납니다.
네. 그래서 화재가 나야 화재로 이만큼 손실이 났다. 네. 사실 불났는데 뭐가 얼마나 없어졌는지는 이게 이제 검증이 불가능한 거니까요. 근데 두 번째로 이 배달 사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무슨 뭐 엑스파일 이런 데에서 나와가지고 또 조금 이게 사실 비슷하게 확인이 됐습니다만 정말 대한민국의 손꼽히는 재벌 회장님과 그분의 정말 친인척 처남, 네. 여기서도 배달 사고가 나가지고 아니 재벌 회장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재벌 회장님이 네. 대리 관리를 시키는 네. 뭐 어떤 이 미디어 네. 예 보스 네. 이런 사람한테 어디에 좀 어떻게 하라 했더니만 가다가 절반만 갔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찍혀가지고 뭐 밖으로 좀 떠돌다가 네. 엑스파일 사건이 터지고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 배달 사고는 정말 상하를 가리지 않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믿었어. 내 집안에 네. 가장 가까운 피부치라서 네. 네 좋은 자리에 앉아 해서 사장을 시켜줬어요. 그것도 네. 회장을 시켜줬어. 그런데 그 사람만 보고 저 갖다 주라 하면 이 사람도 중견 재벌 회사야. 그럼 여기 사람이 그 돈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요. 근데 거기 가면서 저기 가는 도중에 절반만 갔어. 그랬더니 그런 일도 있어요. 장 박사님, 장 박사님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뇌물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역시 독일. 아니요, 싱가포르. 싱가포르. 네. 아, 싱가포르. 네, 그러니까 뭐 독일이 있다 없다는 모르겠지만요. 네. 일단 절대 안 된대요. 그게 굉장한 노력으로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 이강요 그 총리가 네. 자기 친한 친구이자 네. 장관을 시켜놨는데 이 장관이 뭐 공사 같은 부분에 관련해가 네. 부정에 연루되니까 알짜 없이 법대로 처리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네. 자살하고 난 뒤에 그 가족 싱가포르에는 자살한 자들 다 부검을 하게 돼 있고 네. 그 부검은 좀 안 하게 해달라니까 이강요가 아니다.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네. 부검까지 그런 했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싱가포르가 청렴한 나라의 표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싱가포르는 주기적으로요 태행도 하잖아요. 때리는 태형.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 무서운 이야기. 아, 싱가포르 태형 그 얘기 옛날에. 잠깐 해주세요. 네. 쉬었다 가는 이야기. 예, 옛날에 그 반달리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길거리에 막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애. 그래가지고 1980년대에 미국의 16살짜리 소년 하나가 그걸 하다가 싱가포르에서 8대 미국인이. 태형, 예, 8대 태형. 그럼 이제 때리는 거를 뭐 옛날에 조선시대 같으면 뇌물 주고 좀 살살 때려라 이런 게 있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안 통하는 게요. 기계로 때려요. 네, 기계로 때린 것 같습니다. 기계로 때리고 그다음에 자살 때리는 뇌물이 들어갈까? 네. 아니면 입으면 안 때려요. 기계로 때리는데 한 대 맞으면 흉터가 평생 갈 정도로 그러니까 한 대만 가죠. 상처가 깊게 남는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맞을 때는 최대 2대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대씩만 맞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단 맞고 나서 한 대 맞으면 기절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 링 닥터, 네, 의사 선생님이 보고 얘는 지금 한 대 더 맞을 수 있다, 아니다. 네. 그 다음에 일단 풀려난 다음에 심리 치료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회복, 네. 예, 회복하는데 이제 예산을 쓰고 그 다음에 의사가 검진을 해서 아 얘는 지금 한 대 더 맞을 만한 심리적 체력적 상태를 회복했다. 그러니까 의사의 그럼 진단에 의해서. 의사의 네. 진단에 의해서 그럼 불러다 한 대 더 때리고 그러니까 8대를 맞는 거는 2, 3년이 걸리는. 이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동안 싱가포르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맞을 날이 다가온다. 이 스트레스. 왜냐면 한 번 맞으면. 원래 그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때리자 그러면은 그 전 제일 먼저 나가서 맞았어요. 왜 빨리 맞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심리적 공포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럴 때도 있었어요. 아니 선생님이 근데 때리다가. 그 빨리 멈추는 거. 맞으면 바보야. 힘이 맞은 세. 놈이 몇 명인가를 봐야 돼. 그래서 이게 맞을 놈이 한 30명 됐나? 선생님이 이러면 제일 기가 맞아야 돼. 때리다 지치거든.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소장님이 이제 그 하나 약점이 있는 게 사람이 한번 이렇게 뭐 무슨 운동을 하다가 내가 약해졌다 그러면 한번 심기일전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 걸리면 더 아픕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담임 선생님은요 앞에서 때리다가 다시 뒤로 와, 맨 뒤로. 맨 뒤에 와서 다시 뒤에서 때리고 가운데가 빌 때도 있고. 아주 이거 공평하신 지그재그로 자, 해가지고. 자 여기서 주 네. 반달리즘이라는 옛날에 반달족이 로마를 침공해서 고트족이니 뭐니 서고트 동고트족들 게르만족들이 네. 로마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문명을 로마 문화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때부터 반달족이 제일 잔인해서 로마의 문화 유적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문화를 전부 파괴해서 태형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을 반달리즘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또 마쳐야 될 시간이 왔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 배달 사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실명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이 배달 사고 시리즈 좀 했으면 재밌어요. 자, 이거요. 인터넷에 뒤지면 X파일 나올 겁니다. 네. 그 X파일 구해가 보면요. 정말, 야, 배달 사고는 이런 분도 하는구나. 네. 이런 느낄 겁니다. 네, 그 엑스파일에 나오는 얘기가 사실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유형, 기기묘묘한 사례들 이런 게 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사면으로 시작했다가 김영란법으로 그러다가 배달 사고에서 건너와서 반대까지 가서 네. 태영과 X파일로 끝을. 네, 하여튼 엑스파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또 돌아온 저격수단은 대본 없이 이야기가 굽이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매력입니다. 11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